첫 번째 교육해 주실 김병민 실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노동당 황종섭 국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요? 네, 국장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사실은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당원의 경험도 굉장히 일천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책상에서 정치와 정당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는 훨씬 더 여기 계신 당원분들 또 위원장님들 더 잘 아실 거라서 제가 이렇게 강호의 고수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온 것은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현장에서 선거를 치르시면서 경험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건데, 제가 그냥 글자를 좀 요약해서 가져와서 정리한 거를 보고 같이 그냥 토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제목에 원래는 결론을 항상 마지막에 둬야 되는데 이 표지에 이미 모든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이게 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를 지우는 선거 혹은 대 이제 정치를 살리는 선거, 그다음에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뒷장을 넘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현재 정치관계법 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자금법, 정당법, 그다음에 사전선거운동법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실제 정당 설립부터 얘기하는 그 정당법 있잖아요. 그 정당법과 또 그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이게 사실 한국 정치 영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일상적인 정치 행위를 함에 대해서 정해놓은 그 정당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과연 어떤 정당이 유권자들을 만나고 유권자들을 조직하고 저를 좀 봐주세요. 왜 저를 안 봐주세요? 죄송해요. 아니, 보니까 눈을 마주치시질 않으시니까 제가 부끄부끄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잘 모르니까 저랑 얼굴 마주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근데 편하게, 그죠? 졸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 정당법이 과연 이게 이 노동당 분들, 당직자분들이 그 유권자들을 만나서 나는 우리 노동당은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정치를 하고 싶으니 노동당을 지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언제나 자유롭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혹은 이제 그래서 정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일상을 살다가 내가 정치가 중요한 것 같네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계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당인데, 그렇게 정당이 자유로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을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해놨을까? 이런 질문을 일단 가지고 볼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일단은 그 일상적인 어떤 정치 행위를 차치하고더라도 선거하는 그 선거 기간 내는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떤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혹은 정치 플레이어로 나서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일단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가 일단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다음 중 선거 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제가 일단 쭉 써놨어요. 이거를 일단 김일웅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이거 주시겠어요? 쭉?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딱 아시네요. 이 경험해본 적 있으세요? 네? 경험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출마를 했었으니까요. 저는 사실 오케이. 너무 답이 빨리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초보자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녹음하고 계시죠? 아, 큰일 났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그럼 계속 읽어주세요.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고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라는 등 총 5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다 잘하시네요. 두 번 그러면 일단은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희가 내용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초청을 받은 내빈이 예비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안 되죠. 안 됩니다. 예비 후보자 이거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안 되는 거 같은데. 맞아요. 딱딱 정말 다 아시네요. 진짜. 전 사실은 이거를 쭉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작년에 선거가 마지막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재보궐은 빼고 지방선거 때 사례 예시집이 나와서 이거를 보는데 제가 읽는 내내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게 왜 잠깐만 선거운동 기간 전이 문제구나. 이게 약간 이게 객관식 시험 맞추듯이 전이구나.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적극적인 지지해 이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안 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추려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일단 이게 보시면 선거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그 2번 위에까지는 사실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체득하신 것들이 다 있으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정치관계법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에 직접 뛰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지지한 적은 있어도 선거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본 적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문을 품어볼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서 현재 이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분석해 보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여기 한민호 그리고 이제 황정석 국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상한 나라 선거 기자단을 좀 꾸려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하고 지방선거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참여하면서 그 기사들을 써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가 의문을 가졌던 게 이제 4년 임기의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왜 13일 뿐일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그때만 해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현직 외에는 만약에 저기 김일홍 사무처장님이 선거를 나중에 나가시려고 하는데 일단 현직은 아니신 상황에서 그럼 내가 4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아니면 내년에 선거 출마하려고 하니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동네에서 활동하면 사전선거운동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다만 어느 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다 선관위가 또 이제 사전선거운동법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을 쭉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신문에서 이 사람은 선거사범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선거사범으로 이제 이렇게 규정된 그 법조항이 앞에서 말한 위에서 본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혹은 아까 이런 집회에서 후보자를 지지한 그 사례 이런 거였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그 사람은 제 입장에는 범법자가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만나서 정보 제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준비했던 사람인데 이게 왜 선거사범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현재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현재는 뭐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이지만 그 전에 국회의원은 120일이면 3개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국가 이슈를, 그러니까 내셔널 이슈를 다루는 국회의원을 뽑는데 사실 3개월밖에 없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요즘 얘기하지만 이제 깨시민들 밖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각성해서 깨어나서 적극적으로 그 자기 유권자 입장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 외에는 사실은 이 후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뭐 표-1번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 이런 뭐 선거사무소 설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다. 뭐 문자 메시지 전송, 전자우편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독일에는 보니까 선거법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만약에 명함은 이렇게 제작해야 된다, 어깨띠는 이렇게 둘러야 한다, 이렇게 뭐 100m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후보자랑 이런 조항이 있는 걸 아마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블랙 코미디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얘기하셨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역시 몰랐었어요. 문제의식을 갖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서복경 박사님께 강의를 들었을 때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9세 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19세 미만은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 그런 것들을 사실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외국에도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 뭐 선진국도 16세까지 내려가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9, 18 혹은 17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좀 어떤 확 뛰어넘어서 결정을 하는 거는 어느 선진국, 정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잘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라 그럴까 어떤 선거운동 혹은 정치적 행위, 정치적 의견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는 청소년뿐 아니라 유소년 캠프 있잖아요. 뭐 중고등학생보다 더 어린 뭐 우리나라 치면 초등학생들도 뭐라 그럴까 유소년 캠프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 말은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인이 나중에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 되니까 청소년 당원이 되는 거지만 뭐 초등학생은 아직 자기 의견을 완전히 가지기는 어려울 거니까 부모님이 보통은 권유해서 정치 캠프에 보내겠죠. 근데 그 정치 캠프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나라에서 하면 뭐 시청 혹은 국회 혹은 선관위 그러니까 뭔가 중립적인 기관에서 하는 청소년 캠프 혹은 대학교 정치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데를 학부모들이 보내겠지만 외국에서는 청소년, 뭐 유소년 정치 캠프 아니면 리더십 캠프는 다 부모가 소속된 정당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캠프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캠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당 혹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경채 대표를 지지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나오실 때 우리 동네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이 아저씨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연관되는 게 보통 고등학교에서 대자보 같은 거 있잖아요. 4.16 저희가 세월호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대자보 쓰거나 아니면 촛불 집회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대자보를 쓰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잖아요. 청소년들은 정치적 의견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사실 그 얘기죠. 그래서 19세까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견도 못 가지게 했다가 갑자기 20대가 딱 돼서 선거를 치르면 갑자기 당연히 의견을 가질 어떤 기회나 가지면 문제가 되는 불운시대 문제가 되는 그런 삶을 19세까지 살다가 그게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갑자기 대학교 1학년인데 선거가 기간이 왔으면 선거를 치르는데 의견이 없으니 선거가 별로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당연히 안 하겠죠. 투표율이 낮겠죠. 그러면 또 이제 바로 보수나 진보나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20대 개객기론 이렇게 해서 또 뭘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좀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네.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아마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누군가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뭐 사전선거운동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너무 꼼꼼한 사전선거운동법, 뭐 명함이나 사이즈 이런 것도 이제 만드실 때 원래 이제 선거 치르실 때 보면 항상 이 사이즈나 이런 거는 이게 기본 규격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만드시겠지만 전 사실 궁금했었어요. 노동당,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거 때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후보자들이 이렇게 투표, 이렇게 명함을 주잖아요. 사실 되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약간 일단 매력이 없죠. 다 양복 입고 약간 그런 포맷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딱 명함을 받았는데 아 녹색당스럽다 혹은 노동당스럽다 그 후보자의 개성이 좀 묻어나는 디자인과 어떤 그런 명함을 받으면 제가 그 명함은 좀 주의 깊게 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명함에서 전혀 개성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새누리당이든 여기 혼종섭 노동당 노동당 후보의 벽보가 있고 옆에 손수조 이게 별로 이게 당만 지우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디자인으로만 치면 잘생기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아마 근데 그래서 이제 무수히 그냥 이렇게 받으면 바로 그냥 길가에 버려지는 명함들이 많은 것은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상력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권 그러니까 노동당과 새누리당은 딱 보면 그냥 느낌상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는 친구가 어디 모임을 가면 저 사람은 노동당인 거 알겠다. 딱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발견을 못했는데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녹색당, 노동당, 새누리당, 민주당 이 분들이 만약 같이 섞여 있으면 옷차림도 조금은 그죠? 그러니까 스피릿이 옷에 조금은 묻어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게. 그래서 근데 그게 명함이나 벽보 제작이나 그다음에 벽보 제작을 할 때 그 포즈나 이런 게 다 소품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왜 그 마이크 직업이 노동당 윤원필 후보께서는 마이크를 썼다고 문제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분 직업이 가수였다면서요. 그죠? 아닌가요? 이제 가수요? 이제. 근데 어쨌든 본인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그 소품을 쓸 수 없게 하는 거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마이너스가 되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까지는 아마 뭐 후보자든 아니면 유권자든 혹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 뭐 지지자 그룹들이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의 딱 닭장에 딱 틀에 맞춰놓고 거기서만 딱 표현해 라고 얘기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그 비용의 문제 때문에 결정됐다고 생각해요. 아마 야당 측에서 돈 많은 여당 측에서 다 풀어놓으면 돈이 더 많으니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 고퀄리티의 그걸 쓰겠지. 그래서 어떤 정당 여기 정책 홍보물도 이렇게 더 좋은 종이로 이렇게 더 많은 매수를 해가지고 하겠지.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규제를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한국적인 현실에서 그것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비록 적은 돈을 들더라도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 개성 혹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까지를 다 공간까지를 다 없애버린 상황이 지금 현재 정치관계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래 조직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결사의 자유가 부정되는 뭐 사회라고 제가 썼는데 뭐 이렇게 동호인, 개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 뭐 당연히 안 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이게 목적이 이런데 그 목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되게 불온시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노동조합은 자신의 그 노동 이슈, 최저임금 인상,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려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 실제 그 노동 어떤 권리가 사회에 제도적으로 실현되게 하려고 노동조합비를 모아서 구성을 한 단체인 거죠. 그러면 그게 당연히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실현할 정치 주체를 찾아야 되고 그 정치 주체를 통해서 어떤 그게 법제화 혹은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쪽 사람들한테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가질 것을 못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혹은 만약 노동조합 간부가 나경채 의원 저기 대표를 이번에 선거적으로 우리는 지지한다. 그래서 관악구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뽑고 나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그 관악구에 사는 분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러 우리는 시간을 빼자.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만약에 이제 정치발전소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정치발전소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좀 하고 싶다. 공부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번에 뭐 시의원에 한 명 우리가 후보를 한번 내볼까? 이렇게 해서 제 발전소 회원님 한민호 씨를 이렇게 내보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면 단체가 이제 망하고 이제 시의원 저기 한민호 저기 민호 씨도 선거 사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미우면 지지하는 척하고 선거운동 해주면 돼요. 사전 선거운동으로.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동창회 산악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돈 선거, 그러니까 관권 선거나 혹은 뭐 이렇게 돈이 굉장히 많은 기업, 어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돈으로 행해지던 어떤 그런 선거의 어떻게 보면 구태로 이름짓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못하게 한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아니면 중년의 아저씨,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운동화 하나 있으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게 등산이잖아요. 그잖아요. 운동화 하나 있으면 올라가는 건데 옆집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냥 제 친구들 한 3-4명 해가지고 우리 등산 가서 한번 갔다 와 내려와서 큰일 한번 해보자. 다음에는 우리 다른 친구들 그럼 나 데리고 올게. 그래서 5명에서 각자 한 명씩 친구 데리고 와서 10명 되게 하고 또 등산 갔다 오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산악회라고 생각해요. 등산에. 근데 이런 문제가 그냥 어떠한 그 힘이 있고 돈이 있을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조직 활동을 못하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상상해 보면 만약 이건희 같은 경우는 산악회를 안 만들어도 사실은 그냥 얼굴만 딱 있어도 그냥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요즘 텔레비 자주 나오는 뭐 누가 좋을까요? 요즘 수지랑 사귀는 이민호 이민호랑 수지랑 손 딱 잡고 명동 한번 돈 다음에 저 선거 나가겠습니다 하면 조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솔직히 산악회를 하게 하든 못하게 하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 있는 한민호 한민호가 만약에 선거를 나가겠다 4년 뒤나 혹은 10년 뒤에 10년 뒤에 나가려고 하면 10년 동안 계속 산을 타야 돼요, 사실은. 끊임없이 북한산도 타고 동네 모든 뒷산은 다 타면서 이렇게 막걸리도 마시고 벽치기도 아저씨들이랑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10년 뒤에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0년의 시간 속에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오케이 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이제 김일용 사무총장님 계시지만 제가 아는 분, 이름 아는 분을 계속 불러도 죄송합니다. 사무총장님 계시지만 이런 거죠. 지금은 사전선거운동법도 막고 이런 조직도 막아놓으니까 한 4년 동안 저는 다음 선거에 나올 겁니다 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어떤 다른 직함이 지역에서 직함을 뭐로 쓰세요? 당협위원장으로 쓰세요. 아 그래도 여기는 당직자니까 괜찮으시겠다, 그죠? 당협위원장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죠? 근데 만약에 그냥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정치발전소 실장으로 저는 이제 4년 뒤에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말은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절대 저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 사범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좋은 것 같아. 마음을 막 열어주셨어요. 근데 4년 뒤에 갑자기 전 정치에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거 봐. 우리를 이용한 거야. 거 봐. 역시 정치 다 쓸모없어. 다시 마음을 확 닫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 동네에 이렇게 폐지 줍는 할아버지 혹은 정말 이렇게 뉴타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었던 이유가 이 사람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행위를 보니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문제를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더라.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정치의 순기능을 되게 경험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한 말을 4년 내내 한마디 안 하다가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가 그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누가 만약에 초등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중3? 너 장래희망이 뭐가 되고 싶니?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얘가? 어떻게 하지? 변호사가 그럼 로스쿨을 가야 되겠니?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니? 로스쿨을 가야겠구나. 회계사를 할 것이니? 교수를 하거라. 연예인이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 유명해지는 것 빼고는 혹은 전문가가 되는 것 빼고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당 활동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조직하고 그거를 대변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는 과정을 그러니까 그냥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쓸모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선거운동 결사의 자유가 결사의 자유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정치 혐오, 그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노동당 분들 만나서 너무 좋은데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운동을 가장 많이 현장에서 해보시고 가장 많은 부조리한 이 상황과 가장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스피커 역할이 저는 되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계속 뭐가 이게 되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안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응? 진짜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는 아마 제가 이거 보면 좀 놀랬던 거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은 최대한 숨어 있어라 같았어요. 여기 보면 정당 선거사무소 그러니까 후보자 뭐라 그럴까 후보 선거사무실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내릴 수 있지만 정당 사무실에서 못 내리잖아요. 솔직히 가장 축제 기간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당에는 이렇게 많은 후보자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사실 그 정당의 여기 중앙당에 있는 그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의 내셔널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엄청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학원에 엄청 붙잖아요. 어디 합격을 시켰고 어디 그런 것처럼 그 정당에는 나름의 딱 포스를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 정당 선거 중앙당에 이런 뭐 이렇게 후보자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거 왜 정보 전달을 해주려고 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다 이게 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힘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하려고 다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새누리당이 훨씬 더 사람 많고 일단 규모의 경제 있어 보이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확성잔치 등을 이용해서 정책 홍보 연설을 하는 행위.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제 의문을 가지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의문을 가지고 나니까 참 화가 나는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막 해보려고 확성 장치가 문제인 것인가? 동그라미 지역을 순회하는 게 문제인 것인가? 정책 홍보 연설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선거 기간에 저희는 이번에 당선이 되면 국회의회 내에서 최저임금제를 몇 프로 어느 정도 인상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겠습니다를 사람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고 청년들을 만들어 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신촌이나 아니면 저기 관악 앞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옛날에 이제 안철수 의원처럼 목소리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확성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지나간 사람도 들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그럼 도대체 유권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일까? 모바일,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들어가야 되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그 6번 바로 위에 보면 뭐 소속 당원의 뭐 여러 가지 뭐 단합이든 수련이든 연수 교육 여러 가지 목적을 불문하고 선거구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집회라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왜? 그것도 당원인데 우리 이번에 관악구의 의원들 이 나경채 대표가 나오는데 우리 이번에 힘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한번 판을 뒤져보자. 결의대회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저쪽도 못하게 하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 분명히 이 사람 이걸 하게 하면 엄청 많이 모을 거니까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그 여러 가지 안 된다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셌던 게 6번 같았습니다. 선거란 집단 예비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해서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당선 무효형이잖아요. 이게 제일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집단적으로 만나야지. 어떻게 다 만나겠어요? 한 명은. 그러면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꼼꼼히 무심히 보면 잘 몰랐지만 얼마나 이 조직 혹은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선거 자체를 파편화, 개별화,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어떤 면에서 제가 김경미인데 이렇게 그냥 인간 김경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약간 단어도 많이 까먹고 맨날 이게 뭔가 어리버리한 그냥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독방에서 혼자 있는 그냥 김경미로서 투표하게 만들지 제가 정치발전소에서 이러이러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이 문제에 활동하는 김경미나 이상한 나라 선거기자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씨름을 해본 그런 김경미나 혹은 이제 급여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는 한 그런 김경미로서가 그런 김경미로서는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혹은 그 의견은 그냥 집단적으로 표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안철수 이제 지금 의원이나 혹은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주로 인재 영입이라는 인재 육성이 아니라 인재 영입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수, 약사, 의사, 변호사, 공무원, 관료 이분들은 사실 특히 관료 같은 경우는 당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정치적 활동 자체가 아예 배제되어 있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러니까 개별 전문가 1인 기업으로서 활동하던 사람이 변호사나 교수나 이런 분들은 다 1인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이게 너무 유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사실 정치라는 거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익을 덩어리 이렇게 묶어서 그 덩어리의 한 부분으로 노동조합의 대표든 노동당의 대표든
혹은 녹색당의 대표는 그 덩어리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그 각 덩어리들의 이익을 어떻게든 치열하게 해주려고 규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대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여러 가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개인이 들어가서 지금 정치적 활동을 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집단의 의견을 표출해서 만들고자 하는 진보 정당의 상황에서는 너무 불리한 선거 정치관계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9번이나 뭐 10번 이런 거는 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의 제일 위에 부분에도, 제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참 많이 답답했던 거는 예비 후보자 공약집을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선거 구민에게 예비 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시골에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정치에 관심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황종섭 국장이 출마를 했는데 양천구라고 진짜 양천구의 할머니인데 아이고 그 선거사무소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예비 후보자 이거 그 뭐지 공약집을 좀 갖다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우편 배달도 안 되고 직접 방문도 안 돼요. 할머니가 무조건 오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오셔야 됩니다. 제가 가면은 선거사범이 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 요청한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가가호 방문이 안 되는 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런 상황도 보면 그냥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어느 우리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재의 지금 정치관계법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이제 얘기를 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거죠. 정치관계법이 아니라 정치의 제한법, 정치에 관한 여타 것들을 제한하는 법이 사실상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제한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 제한, 뭐 13일 동안 혹은 예비 후보자의 어떤 예비 후보자 등록에서 90일, 뭐 240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딱 제한해 놓고 방식 당연히 제한하고 인적 제한, 뭐 이렇게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등록된 사람 외에는 선거 운동 할 수 없으니까 투표 동료 캠페인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나경채 후보가 출마하시지만 그 등록되어 있는 선거 운동 외부에는 그냥 투표 동료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분이 새누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투표 동료 운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나경채 후보를 찍어달라고 투표 동료 운동을 하는 건지 솔직히 그 결을 세밀하게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불행한 선거 운동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선거권 제한 아까 말씀 19세 이하는 안 되는 거. 네, 이렇게 현재 지금 이제 정치관계법이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서북경 박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발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치의 범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한 제도다. 이거는 뭐냐면 제도 정치라는 거는 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그 입법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권이잖아요. 그 제도 정치와 유권자의 생활 세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제도 정치가 유권자 생활 속에서 어떤 그 교집합을 잡아서 그 안에서 계속 어떤 입법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아우르는 게 사실 정치의 범위인데 지금 현재 정치관계법은 이 제도 정치와 유권자 세계의 관계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나머지는 다 불법화해 버리는. 그래서 지금은 유권자든 아니면 선거 출마자든 끊임없이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관위에 선거 때마다 전화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더 문제는 그 선관위가 그냥 무결점의 기관인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언론에서 이제 기사를 볼 때는 선거 사범이다. 사범인 거죠, 그냥. 약간 그거는 약간 그냥 팩트로 전달되니까 선거 사범이라고 생각 들고 선관위가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선관위는 공정한 곳 같다는 인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여기 있는 출마하셨던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 어떤 사례는 서울시 선관위의 입장과 똑같은 사례를 놓고 그죠? 마포구 선관위의 직원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조금 나랑 친하면 살짝 잘 봐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인치지,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참 이렇게 유권자한테 많이 알려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는 당장 사실은 현재 선거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법을 어기면 어쨌든 선거사범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한번 낙인 효과가 있어서 낙인이 되면 다른 이후의 선거도 어렵기 때문에 현직 출마자분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나 전체적인 이후 활동을 위해서도 당 차원에서든 아니면 이제 당원분들이든 자원 활동을 하시거나 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냥 한 시민의 목소리로 여러 가지 SNS든 아니면은 선관이든 아니면 언론 기고든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쓰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문제 있다. 왜 이게 우리는 이 룰을 따라야 되지라고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도 이번에 작년에 이상한 나라 선거 기자단 하면서 배웠던 건데요. 이 정치관계법이 언제 만들어졌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조금 사실은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승만 선거법과 뒤에 나오는 박정희 선거법에 의해서 이 정당법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기초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승만 선거법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 기간 제한, 여기서 선거운동 기간 제외하고 선거운동 하지 마라. 방식 제한, 누구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그 다음에 인적 제한, 그 다음에 피선거권 제한.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의 기원을 따져 들어가면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가 뒤에 이제 어쨌든 본인이 진보 정당이나 이런 데 민주당의 출연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박정희 정당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거는 이제 선거법이고요. 박정희 정당법 같은 경우는 정당은 등록 심사를 통과해야만 창당이 인정된다. 그다음에 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하고 등록증 교부받아야 정당이다.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 계속 문제 제기해왔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전국에 지부를 갖고 5,000명, 1,000명 해서 5개 도시에 5,000명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개 이상 도시에 2,000명 당원 유지 못하면 해산. 그 정당 결성은 자유다. 이게 사실 참 억울한 이야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지난번에 녹색당과 노동당 그때 헌법 소환 계속 해주시면서 문제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규범이 이렇다라고 규범 지어지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 정당이 그래 한 나라의 정당이 되려면 전국에 5,000명은 있어야 되는가 보지. 각 주요 도시에 5,000명은 그렇지 5,000명은 되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기탁금 같은 경우도 그래 선거 나올 사람이 몇백은 내야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기탁금 냈다가 못 받으시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낸 다음에 그럼 이건 솔직히 말하면 그냥 20대 혹 20대 초반에 어떤 친구가 사회경제 자기의 어떤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점주한테 떼어가지고 이거 수차례 당하다 보니 너무 열받아서 전국에 이게 좀 자기 동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이 고민하던 친구들이랑 규합을 해가지고 동네 구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계속하는 친구가 그 기탁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 시의원 기초 선거 나올 분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시의원, 구의원은 현직이어도 못 모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그럼 편의점에 하는 친구들이 5만 원, 10만 원씩 모아서 주면 선거사범이 되는 현실인 거죠, 그죠? 그 친구의 아버님이 돈이 있지 않은 이상은 못 나오는 현실인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정치관계법은 정치를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가 여기 밑에 보면 YMCA 참여연대 이렇게 흥사단 등등 해서
2013년도 12월에 이제 입법 개정 입법 그 청원안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뭐 올라가만 상태이고 이게 국회 내에서 심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이제 진보 정당에서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이제 논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당사자 문제로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거법, 정당법은 거대 정당 혹은 현직한테 너무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정의당 내에서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솔직히 기초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인지를 일단 못하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그 지방의원 6사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통계를 보니까 그 전체 당선자 중에 5분의 1이 10억 이상 자산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우리나라 중산층에서 10억 이상이면 꽤 자산이 많은 사람 비중에 속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 되기보다 20, 30대 혹은 노동이나 여러 가지 계층의 문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기가 오히려 쉬운 구조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비례의석이라도 있어서 각 정당에서 이렇게 이자스민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전순호 의원이나 여러 가지 여성 대표나 이렇게 해서 대표성을 좀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도 넣잖아요. 뭐 청년 비례 이런 것도 넣고. 근데 시의원, 구의원 단위에서는 그런 논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그 동네에서 5분의 1이 10억 이상 자산 간 거예요. 그래서 통계 보면 20, 30대가 정말 비율이 낮아요. 뭐 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구의원, 구의원, 시의원에도 20, 30대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다른 것보다 정치자금을 모금을 못하게 해놓은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나왔다가 15% 넘어야 보전이 될 텐데 한 10%만 돼도 그 빚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지금 참 시점이 이제 3월 18일 얼마 안 됐죠. 이때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막이 됐는데 이게 이제 내년 총선 때 2016년 총선 전에 여러 가지 기본 룰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개특위가 18일에 열어졌고 아마 8월 31일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난항이 예상되어 아마 선거구 획정이 이제 되는 아마 올해 한 10월, 11월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개특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거구 인구 편차가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2대1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거구를 지금 줄이냐 마냐 뭐 어떻게 그 재편성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두 개로 쪼개니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사실 중요한 정개특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선거구 개편 문제도 있고 이 와중에 뭐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구를 줄이려고 하니 문제가 되니 비례의석을 좀 줄이자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제가 오늘 오기 직전에 이제 그 뭐 심상정 의원을 잠깐 뵀는데 발전소 잠깐 어떻게 들리셔가지고 지나가시다가 이제 뭐 이번에 360석 의석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정개특위에 같이 들어가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의원 정수 확대를 이렇게 확장하는 거에 이제 되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플랜을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비례의석을 줄이는 과정들에 대해서 여가 논의 자체를 하면 17대 뭐 그다음 대선 이런 거는 날아가게 했으면 하는 여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진보 정당들이 어떻게 같이 또 시민사회가 어떻게 힘을 합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노동당의 분들 만나러 간다고 말씀이 드리니까 이렇게 자, 얘기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마 선거구 조정뿐 아니라 제가 또 깜짝 놀란 거는 이제 요즘
이 정개특위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얘기하려고 법제화하려고 하잖아요. 아 정말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게 어떡하지? 이게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를 법제화 해버리면 자기 이제 정당에서 경선을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를 선출하는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은 그냥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걸 오픈 프라이머리에 법제화된 이유는 다른 건 아니라 역선택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같은 날 제가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이 딱 이번에 나왔는데 새누리당 쪽 후보 쪽에서 약한 후보가 당선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자기 이제 그 후보 상대방 후보 쪽에서 경선 그 여론조사나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개입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누리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 쪽 얘기를 해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해서 같은 날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당이 알아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지 이거를 법제화를 해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노동당 그 당대표 뽑는 거나 저기 관악구 출마하는데 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도 참여할 수 있고 녹색당 당대표나 후보 선출할 때 새누리당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그 당을 선택해서 활동하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사실 그 진보정당이 말 그대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 교과서적인 정당 정치를 하고 계신데 그 입장에서는 솔직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진짜 이건 이제 열받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하려고 했을 경우에 저는 걱정은 현재 녹색당이나 노동당 그리고 뭐 정의당 그래서 어쨌든 요 특히 진보 이렇게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정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자기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개입할 여지도 없이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거는 참 잘못되어 있다. 안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미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개특위가 이게 벌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선거구 획정 여기 석배율 제도도 얘기를 할 거고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진보정당 입장 특히 노동당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개입해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고 없는 자원은 뭔데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저쪽을 견제해 갈 것인가 목덜미, 뒷덜미를 잡아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발전소에서도 사실은 뭐 그냥 일개 조그만 단체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정당 정치가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이해를 따라서 덩어리 조직되어지고 그 조직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사람들한테 증명받아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입법 과정으로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을 제도화해 가는 거 시간이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렇게 해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만드는 사실은 어떤 툴이라고 할까요? 틀? 게임의 룰? 그게 정치관계법이랑 정당법인 것 같아요. 정치관계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임이 그 룰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도 저희가 이제 그냥 옥토에 이렇게 딱 옥토에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면 금방 자랄 텐데 이게 지금 가시덤불 돌밭 가시밭길이다 보니 씨앗이 딱 뿌려져도 여기 이 씨앗이 자라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실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뭐라 그럴까 특별히 이 문제는 미래 정치를 정말 출마할 분들 혹은 그런 출마자를 만들 정당에서 이 밭을 가는 문제 있잖아요. 이 정치의 어떤 밭을 가는 과정, 가시 드러내고 돌 드러내는 과정에 좀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다.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좀 얘기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석패율제는 말 그대로 이거죠. 석패. 석패. 아깝게 진 사람을 구제해주는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구에 지금 현재 사실은 대구의 새정치민주연합 혹은 부산의 새정치민주연합 젊은 사람들이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가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누구지? 광주에 새누리당이 나가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쭉 보니까 이 후보자 빈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아예 출마 안 한 지역이 진짜 있대요. 그다음 새정치민주연합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니까 후보자들이 안 나서는 거죠. 근데 그 지역도 그 정당 입장에서는 그 밭을 계속 읽어가야 되잖아요. 뭐 처음에는 5%든 10%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대구, 부산에 예를 들자면 이제 뭐라 그럴까 천정배 이번에 탈당하신 천정배 의원을 부산에 일단 공천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아깝게 떨어지면 비례의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석패율 제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한나라당 의원도 광주에서 뽑힐 수 있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영남에서 뽑힐 수 있고 이러면서 뭔가 그냥 비례성이 확보된다. 이런 사실은 명분이 있는데 사실 석패율은 솔직히 말하면 거대 정당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훨씬 더 많은 표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 지역에서 이미 떨어진 사람인데 그걸 다시 이제 비례로 살려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분명 이 대표성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석패율 제도는 비례성이 담보된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역주의 타파한다라는 명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는 뭐 저는 이제 이 제도는 오히려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다만 이 석패율 제도를 근거로 내세우는 많은 분들이 독일의 선거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뭐 콜 총리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15년, 20년 뭐 게인셔 같이 한 20년 외무부 장관 한 분들 이런 외국에는 다 이제 독일은 특히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장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겐셔 장관은 외무장관을 20년을 했는데 그 20년을 하려면 매번 어쨌든 국회의원 선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떨어지면 비례도 계속 해준 거예요. 이게 석패율 제도죠.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세우나 그러나 독일은 문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고 해서 그 의석 전체를 이게 뭐라 그럴까 전체를 전국 단위에서 비례로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단순히 석패율 제도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특히 진보정당 내에서 그러면 뭐 석패율 제도를 하겠다고 하면 독일처럼 뭐 1대1 비례랑 지역구랑 1대1로 해가지고 하든 뭐 그런 식으로 비례성을 먼저 확실히 보장한 이후에 얘기해라. 그러지 않고 마치 비례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석패율을 먼저 한다는 건 거대 정당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밖에 더 되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노동당 내에서는 이제 이 정개특위 진행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활동 계획이나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저희 대표단의 정치개혁 사업본부를 꾸렸고요. 지금 뭐 주요한 당론들은 뭐 이미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이런 거에 대한 주요 당론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 이제 올해 정개특위 논의에 어떻게 개입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뭐 단기적으로 지금 선관위 아니 우리한테 유리하냐 이제 이걸 떠나서 어쨌든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실제 정치관계법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생존과 성장의 기반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의 활동을 올해 좀 하려는 계획들을 잡고 있고요. 또 어쨌든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다른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 세력하고 이제 공동으로 활동을 펴나갈 이제 이런 계획 정도를 잡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전소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노동당 청년위원회 위원회에도 공식적으로 제안 문서를 아마 갔을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전화를 계속 안 어떤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일단 그 참여연대 그다음에 뭐 YMCA 저희 뭐 이래가지고 일단은 준비 단체가 좀 꾸려져가지고 지금 각 단체들의 이렇게 좀 이게 제안서를 보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각 당의 정당 청년위원회들 노동당부터 새누리당까지 다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최소한 그러니까 여론 확대, 그러니까 여론 확대인데 예전에는 그냥 정치를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야 정치권 똑바로 해. 약간 밖에서 군기반장 같은 혹은 야전사령관 같이 너네는 못해. 잘해. 이런 식으로 우리 말 따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랄까 그 약간의 그 정치 혐오? 정당에 대한 혐오도 조금 없지 않아 사실은 있는 기류가 여전히 좀 강하긴 하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는 걸 좀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여파로 정치 혐오라는 사실 또 다른 정서가 시민사회 단체 안에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형태의 일단 원탁 회의를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좀 시민들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좀 모셔가지고 정치가 중요하다. 그중에서 의원 정수 확대. 요즘 의원 정수 확대하면 안 돼. 뭐 의원 정수 뭐 윗도 안 하는데 왜 의원을 늘려가지고 뭐 해. 이런 얘기들이 주요 거대 담론이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그 정치 혐오를 타고 그 아이템을 잡아서 활동을 했던 거고. 근데 정말 좋은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가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좋냐, 뭐 일단 쉬운 주제를 좀 던져서 토론해보고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건 의원 정수 확대가 좋다. 사실 근데 의원 정수 확대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비례의석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그 얘기를 먼저 던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의석을 늘리자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300석을 고정을 해놓고 이제 지역구를 300석으로 딱 고정된 상태에서 비례의석을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절대 지역구 의원들이 줄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의원수 늘리는 것보다 의원수를 늘려서 그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는 것보다 저는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거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시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을 좀 수기를 좀 모아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치관계법, 우리나라 선거법이 정치관계법이 참 이상하게 되어 있다.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 기능을 할 수 없게,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 기능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일반 시민들 모셔가지고 이런 토론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가능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의 원탁 테이블 해서 여러 차례 좀 서울에서 좀 잘 되면 여러 지역을 돌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 회의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그 원탁 테이블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모시면 뭐 5, 6명에서 10명씩 테이블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민사회 단체들 내에서 자기 회원분들 초대해서 조직해서 들어갈 텐데 그 모임에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단체로 정당 청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넣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한민호 저희 발전소 실행위원이시자 여기 대의원이신데 랑 저랑 회의에 꼭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 해서든 그 정치에 대한 담론을 얘기할 때 정당이 주요 행위자가 되게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당 혹은 당원이. 그래서 그 테이블에 들어가서도 어쨌든 당원이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당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과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그 대화가 모아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청년 정당에도 제안하자고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꺼려 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정당이랑 같이 하자 이상한데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거듭을 하면서 그 테이블에 정당이 들어오는 거 좋은 것 같아. 그 의견이 중지가 모아지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렸고 여기 계신 그래서 노동당원 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발전소에서 좀 제안을 해가지고 민간 정개특위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3월 18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될 거고 사실상 한 10월, 11월까지 정개특위가 될 것 같은데 바깥 단위에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는 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상한 나라 선거 기자단도 사실 한 15명 정도가 저희가 진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끼리는 우당탕 저희도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료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모았던 것이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이런 활동을 하고 할 때 이게 좀 근거 자료로 좀 남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다만 이 문제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성실하게 그 어떤 과제들을 한번 진행해 보면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또 한 10년, 20년 가지 않겠어요? 지금의 지금 정치관계법이 뭐 그 전에 이승만, 박정희 때도 있지만 2003년 그때 당시에 정치관계법 지구당 없애고 했던 것들이 그 이후에 10년을 사실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정치 여러 가지 개혁 아젠다들이 뭐 또 한 10년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간사님 마무리로 네. 한 말씀 해주시고 이주 씨는 마감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저도 그냥 뭐라 그럴까 즐겁게 얘기를 그냥 그동안 사실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이미 훨씬 더 정치에 대해서 깊은 고민하고 있는 분들 앞에서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좀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 정치가 되게 재밌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 많은 품이 든다. 근데 그 품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 그냥 만남에 있어서의 품이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온라인을 통해서의 만남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통해서 만남이든 근데 그런 만남 자체를 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잘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일반 시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늘 그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한테 계속 얘기해달라고 하는 건 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 노동당, 당원 지금 이분들은 이미 조직되어 있는 시민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례대표제 포럼을 최태욱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뵀던 분들이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저기 정치경영연구소에 들어가기로 해서 21년도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 운동을 한다고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그 연구소 옮길 때 잠깐 한 달 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유럽 여행 가서 간 김에 어차피 내가 비례대표 확대 운동을 할 테니 유럽을 가서 비례대표 관련해서 좀 이런 분들 좀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래 뭐 이렇게 보다가 제일 먼저 뵀던 분이 그 유럽에 있는 진보신당 분들이었어요. 유럽에 있는 진보신당 분들을 엄영재 선생님이랑 최경호 선생님 이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문제에 가장 먼저 그 뭐라 그럴까 자기의 고민 당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진짜 목소리 같기 때문에 그냥 제일 먼저 찾아뵙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뵀었고 그때 근데 이제 엄영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런 운동을 해줘서 참 고맙다. 근데 제가 근데 왜 진보신당이나 이런 데서 당원분들이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주셨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금 민망스러워서 우리 밥그릇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왜요? 밥그릇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정치관계법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공부해서 알게 된 것들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누군가가 경험을 한 분들이 그냥 쉬운 언어로 이런 거로 얘기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사실 이거 나의 기본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분들께서 한국 사회 정치관계법을 개정을 해감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토대 같아요. 자원. 그래서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좀 쌓이면 약간의 그 뭐랄까
승리의 기쁨도 같이 시민사회 내에서 쌓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좀 되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마 시민단체 분들도 누군가의 선거운동을 해본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 투표 동료 운동 같은 경우도 그냥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해보셨지, 본인이 어떤 당원의 입장에서 정말 어깨띠를 두르고 선관위에 싸워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해본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보다 가장 큰 플레이어는 당원분들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합시다.